자, 1번부터 보실까요? 자, 1번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게요? 여기서 헷갈려 하세요.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의 용량이 뭐냐? 그쵸, 출력이죠. 누구 출력? V 결선의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걸 딱 보시면 바로 가죠. 루트 3 곱하기 한 대 얼마? 100이요.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쉬운 문제다. 자, 2번. 철손 적게 하려고 철이 몇 프로인 강판? 마이너스 4 하면 되죠. 100 마이너스 4, 96% 정도. 그래서 저 범위에 들어갑니다. 3번.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2차 측 전격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측 무부하 시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한 건데 숫자 너무 예쁘게 줬죠. 그쵸? 100분의 104 마이너스 100. 그럼 계산 안 해도 돼. 바로 4%. 자, 4번. 부호홀즈 계정기는 뭘 보호해줘요? 변압기를 보호해줍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야 돼요. 틀릴 문제가 없어. 자, 5번. 여기 보이죠? 여기요. 보호를 요하는 회로.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전류가 일정 값 이상, 과전류. 지금 다 줬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 맞죠? 델타에서 한상 고장나면 V가 되죠. 단상 변압기 2대로 3상 전력 공급합니다. 변압기 이용률이 86.6%. 근데 V결선 시 출력이 델타 결선 시 출력보다 그 출력의 57.7% 정도만 들어가죠. 그쵸? 출력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정답 4번 틀렸죠? 자, 7번 문제는 요게 보여야 돼요.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이 일정할 때 관계가 주파수와 자속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러면 50Hz에서 60Hz로 증가했으니 당연히 자속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속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지금 1번, 2번 절대 안 찍죠. 3번, 4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럼 또 볼게요. 50에서 60으로 간 거는 50분의 60을 곱해주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5분의 6배 증가했으므로 반대로 6분의 5배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다. 자, 8번 볼게요. 변압기 원리, 그러면 무슨 법칙? 전자유도 작용,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자, 9번, 7번이랑 같은 문제예요. 이걸 아는 건지 물어보니까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죠. 왜? 자속이 클수록 전압은 커져. 하지만 주파수에는 반비례한다. 이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전압 비례, 주파수 반비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기전력은 주파수와 자속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속하고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예요. 하지만 전압이 일정할 때를 보면 같은 전압을 주면 주파수하고 자속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파수엔 반비례해요. 자속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0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유의 요구되는 특성 아닌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맞죠? 어이구. 몇 번이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응고점이 낮아야 쉽게 응고가 안 돼. 맞아요. 그렇죠? 절연 내력 커야 돼. 인화점은 높아야지 불이 잘 안 붙어. 점도는 그렇죠. 작을 것. 정답 3번이죠. 자, 11번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3상 여기에 VV 결선으로 3상 전압 얻으려고 할 때 접속할 수 있는 부하는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 얼만큼만 걸 수 있어요? 이만큼 걸 수 있어요. 그쵸? 변압기 VV니까 용량 자체가 이만큼 나오니까.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0
그러면 34.6이 나옵니다. 1번이에요. 자, 12번 볼게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의 밑줄 쫙이죠. 얘는 누구다? 차동 혹은 비율 차동. 정답은 4번. 여기 가야죠. 자, 13번. 이건 사실 기기 문제라기보다는 설비 문제 가깝긴 한데 어차피 다 연결은 돼 있으니까 중성점이에요. 저압측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고압선이 있고 저압선이 있잖아요. 이게 혼촉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전이차가 생기면서 전류가 거기에 흐르겠죠. 그래서 그 전류를 밑으로 가게 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압 혼촉의 방지를 위해서다. 자, 14번. 변류기를 개방했을 때 2차 측 단락하는 이유는 뭐다? 절연 보호. 그쵸? 고전압이 유기되면 절연 파괴 위험이 있으니까 개방하면 단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15번. 건수비 문제인데 저항이네요. 자, 저항 건수비 어떻게 됐어요? 2차 측분의 1차 측 제곱근까지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자, 얘가 60이래요. 60 제곱은 R2분의 R1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제곱근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R2가 0.1 여기는 얼마인 줄 모르네요. 그러므로 X는 60의 제곱 곱하기 0.1 66, 36, 공 2개 곱하기 0.1 360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60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병렬운전 불가능한 거 홀수를 찾아라. 4번이죠. 자, 17번 얘도 건수비 문제예요. 자, 건수비가 2차 측분의 1차 측이죠. 이거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니까 10만큼의 전압도 변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변압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18번. 아까 풀었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의 전압 변동률이 나올 것이다. 자, 열화 방지와 관계가 없는 건 부싱. 자, 이제 20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죠. 자, 20번을 한번 볼게요. 13200V를 1차 측에 인가를 해주면요. 2차 측에 200V로 이렇게 변성이 되는 변압기예요. 자, 그러면 건수비가 얼마인지 딱 계산되시죠? 200분의 13200이므로 60배의 변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전등 부하에다가 120A를 공급했대요. 자, 여기서 잠깐요. 전등 부하야. 부하는 몇 차 측에 달려요? 2차 측에 달리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전류예요? 2차 측 전류가 120A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권수비는 60인데 이거는 전류는 1차 측분의 2차 측이죠. 1차가 얼마인지 모르고 2차 측이 얼마? 120. 그러니까 여기가 몇 암페어여야지 60이 나와요? 2암페어. 그죠? 2를 넣어야 60이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암기 문제예요. 기출에 나왔던 거라서 그대로. 자, 뱅크라는 건요. 우리가 막 은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쟤는 그냥 단위를 뱅크라는 단위를 쓰는데 변압기 여러 대를 한 쌍으로 묶거나 그럼 이게 1뱅크가 되겠죠. 2뱅크 이런 식으로 결선상의 단위를 말해요. 근데 변압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콘덴서도 뱅크라는 결선상의 단위를 사용한다. 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변압기 또는 콘덴서. 자, 22번 부홀즈 계정기 설치 위치는 1번. 그쵸? 자, 23번 퍼센트 저항 강화 P,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 코사인 세타는 0.8. 그럼 사인 세타는 자연적으로 그렇죠. 갑시다. P, 코, Q, 싸죠? 여기 대입하면 P는 3, 코는 0.8, 그 다음에 Q는 4, 0.6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4 더하기 2.4이므로 4.8이 되는 거죠. 정답은 4.8% 보시면 돼요. 24번 문제 혹시 푸신 분 있으세요? 답 몇 번 나왔어요? 답 나오신 분?
24번. 24번을 풀었다? 변압기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얘 무슨 결선했어요? 델타 Y. 그쵸? 델타 Y 결선을 이렇게 했어요. 델타. 1차 측, 2차 측. 자, 권선비가 1대1이라는 건 권수비가 얼마란 뜻이에요? 1이요.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뜻이니까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1차 측에 100V를 줬어요. 그쵸? 그러면 델타 결선의 특징,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과 완전 똑같다. 위상차도 없다. 그랬어요. 자, 권수비가 1대1,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성되는 전압 똑같이 100V에 걸릴 겁니다. 그쵸? 근데 Y결선의 특징은 항상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선 간에 걸리는 요게 부하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요 단자의 전압은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위상은 얘가 더 앞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요렇게 되는 전압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단자 전압은 1차 단자 전압보다 지금 몇 배 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세요? 루트 3배 크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은 약 얼마? 1.732 정도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25번은 뭘로 풀어야 돼요? 단락비로 풀어야 돼. 자, 임피던스 강화가 5%. 이게 5죠. 그때 단락됐대. 그럴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쵸? 이거랑 이걸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단락비는 전격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단락 전류가 몇 배인지를 보는 거고, 그것은 곧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과 같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 5%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일 때 20. 얘도 1일 때 20. 그러니까 몇 배? 20배. 이게 나야죠. 얘는 유도 발전기는 우리 다루지 않죠. 유도 전동기만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인데, 얘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우리 책으로 보시면 페이지 158쪽입니다. 2-158쪽.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도 전동기는 삼상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220V 들어오잖아요. 220V는 삼상이 아니에요. 단상이에요. 단상이라는 건, 자, Y결선이겠죠. 우리 집 쪽은. 자, 이렇게 걸리면 삼상이에요. 얘가 380V. 근데 여기 중성점에서 연결해서 요렇게 쓰면 단상이야. 그러니까는 A상, N상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단상 220V. 우리 지금 단상 써요. 단상 유도 전동기 써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단상은 그리 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상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 중에서도 사실 권선형을 거의 안 쓴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권선형을 많이 낸대요. 왜? 낼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린 시험 스타일대로 맞춰가야 되니까. 자, 지금 보시는 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는요, 그 전에 배웠던 전동기들하고는 달라.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정확하게 계자냐, 전기자냐, 이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전기자에서는 이 기전력 발생하고,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 발생했죠. 계자에서는 자속을 계속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유도 전동기는 계자, 전기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움직이는 놈이 있고 멈춰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냐, 회전자냐 이렇게만 나눠요. 그 중에서도 회전자의 형태가 대나무처럼 생겼다 그러면 대나무 바구니 농자거든요. 대나무 바구니처럼 생긴 거를 농형. 권선형은 외부로 이제 슬립 링을 달아가지고 외부 저항을 달 수 있게 만들면 권선형.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농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봤잖아요, 이미. 힌트 드려요? 우리 동기기에서 한번 봤는데. 무슨 권선? 제동 권선.
기동 토크가 빵이니까 여기에다가 유도 기전력을 이제 유기시켜가지고 여기 전류가 흐르겠잖아요. 근데 아주 잠깐이지만 디테일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동시킬 때 제동원선을 쓰게 되면 계좌 쪽에다가 직류 전화번을 계속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주잖아.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잠깐 DC 전화번에서 전선을 뗐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전압이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똑같은 면태. 얘는 얘를 그대로 달 거니까 전화번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기전력이 발생할 거예요.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전류에 의해서 토크가 생겨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형 회전자는 바로 그거다. 자, 양 끝이 단락되어 있죠. 단락의 이유는 뭐다? 고전압 유기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거고. 자, 2번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요거예요. 얘는 회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슬롯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180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스큐드 슬롯이라고 하고 사구라고 해요. 삐뚤어진 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얘를 쓰는 이유는 소음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얘는 또 이제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걸 쓴다는 거. 세 번째,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튼튼하죠. 단 기동 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전압을 받을 테니까 전류가 엄청 크게.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 나중에 기동 방법 할 때요. 얘는 그래서 전전압을 절대 걸지 않아요. 감전압 걸어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큰 전류를 좀 막아보려고, 적은 전류를 바꾸려고.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형 회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동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반면에 건선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이 회전축이잖아요. 회전축에 슬립 링을 달고 이 슬립 링에다가 외부에 저항을 달아요. 이 저항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기예요. 그래서 저항을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변 저항기를 달아. 그래서 이 저항을 가지고 얘 기동 토크라든지 기동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선형 유도 전동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하나씩 보고 넘어갈게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 갈 건데요.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구리 원판이에요. 이게 되시면 되고, 구리를 쓴 이유는 얘 반자성체잖아요. 구리는. 그죠? 그래서 자석을 둬도 자석한테 끌려가는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력으로 끌려가는 회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원판이고, 여기다가 요렇게 말굽 자석을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판때기 여기 있죠? 여기서 N극, S극 이렇게 둬.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 원판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얘를 돌리잖아요? 희한하게 이 원판이 얘를 이제 이렇게 따라 돌기 시작해요. 얘가 돌면 얘가 돌아. 근데 단 둘의 속도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빨리 돌고요, 얘보다 늦게 따라 돌아요. 그래서 구리 원판이 말굽 자석을 따라 도는 게 바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냥 들으면 돼요. 자, 일단은 요 상태야. 말굽 자석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놓을까요? 말굽 자석을 이렇게 뒀어요. N극에서 S극이고,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이 원판을 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자석을 앞으로 돌려요. 그럼 이 원판에는 뭐가 생겨요?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요. 그러면 이 원판에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딱 하고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여기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 우리가 기전력이 생기는 거 오른손 법칙이죠. 발전기 오른손 법칙이니까. 그러면 이게 자속 방향. 그러면 얘 운동 방향은 어디로 가요? 운동은 말굽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판 입장이에요. 말굽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원판 입장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뒤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얘가 앞으로 가면, 자속이 앞으로 가면
원판은 뒤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버스가 두 개가 있어. 나는 멈춰있고 옆 버스가 똑같이 멈춰있다가 앞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뒤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요? 기전력의 방향. 오른손이니까. 자, 운동 방향이 엄지손가락이죠? 안으로 가요. 자속은 아래로 내려가. 자석이 아래로 내려가. 운동 방향이 뒤야. 그럼 세 번째 손가락 어디로 가요? 여기요. 안쪽이요. 원판 중심 쪽을 향해서 기전력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번에는 전자력 때문에 얘가 도니까 이번엔 왼손 법칙으로 넘어가. 자, F, B, I죠. 자, 자속은 항상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I가 어디라고요? 중심 방향이라고요. 그럼 얘는 어디로 돌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돌게 돼요. 이러한 원리로 말굽자석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원판도 이쪽으로 같이 따라 돌게 되는 원리다. 그걸 우리는 아라구 원판의 원리로 인해서 구리 원판이 이 자속을 따라가는 방향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전하는 놈이에요. 회전자. 그래서 회전자가 이렇게 따라 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유도 전동기는 그럼 말굽자석이 회전한다 그랬는데 지금 회전자인데 고정자가 회전한다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이미 봤거든요. 자, 뭘 봤냐? 얘 봤어요. 우리 동기 전동기에서 전동기에다가 3상의 전압을 걸어주고 3상의 전류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무슨 속도로 회전하더라? 주파수가 결정되면 60Hz짜리 딱 주면 60Hz만큼의 속도가 생기더라. 자, 동기 속도 공식 어떻게 됐습니까? NS는 P분의 120 F RPM.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속도로 회전 자기장이 발생해요. 이게 누구야? 이게 바로 말굽자석이에요. 얘가 누구야? 고정자. 그러니까 고정자에다가는요, 얘를 가만히 두고 3상 전압만 인가해주면 이렇게 도는 회전 자기장이 나온다. 이 회전 자기장을 회전자가 따라 도는 시스템이 바로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전자가 따라 돌려면 반드시 자속의 변화량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전력이 생기면서 따라 돌 수가 있는 건데, 동기 전동기처럼 자, 말굽 자석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똑같아 버려.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생기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으면 안 돼요. 회전 못함.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말굽 자석이 100m/s의 속도로 지금 현재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판은, 자, 회전자는 100이 안 되죠. 90m/s로 돌아. 이 둘 사이에는 뭐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10이요. 이 속도 차가 있으니까 계속 따라 돌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얘가 없고 100이면 돌아 못 돈다고요. 기전력이 유기가 안 되니까. 자, 얘도 보세요. 이번엔 정지시라고 생각해봐. 원판이 정지돼 있고 여기에 이제 말굽 자석이 돌아요. 말굽 자석이 100m/s로 돌아. 그러면 기전력이 얘한테 딱 끼어서 따라 돌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때 그 기전력의 발생 원인은 누구라고요? 얘예요. 둘의 상대 속도 얘라고요. 빵이고 원판의 속도는 빵이고 말굽 자석의 속도는 100이니까 요 둘 사이의 속도 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생겨서 토크가 생겨서 따라 도는 거야.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 개념이요. 무슨 속도? 상대 속도. 다른 말로 하면 속도차. 이걸 굉장히 있어 보이게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걸 뭐라 할 거냐? 슬립. 영어로 SLIP가 의미하는 건 미끄덩거리다 입니다. 이 차이만큼 미끄덩거린다. 그러니까 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슬립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슬립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동기 전동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자, 우리가 고정자가 있다. 고정자 이렇게 생겼죠? 그 안에 뭐가 있다? 회전자가 있다. 회전자에 기계적 축이 있고 여기에 부하를 달아서 돌게 되겠죠. 그러면 요 고정자는요, 우리가 뭐가 생긴다? 동기 속도만큼의 회전 자기장이 생긴다. 자, 얘는요, 여기서는 이 회전 자기장에 의한 기전력이 생겨서 얘가 회전 속도가 생겨 따라 돌게 되지만 항상 요 속도와 이 속도 사이에는 얼만큼의 속도 차이가 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슬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자, NS가 뭐예요? 회전 자기장 속도. N은 뭐예요? 회전자의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속도가 이 속도야, 이 속도. 부하가 도는 속도가 이 속도.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속도차가 있다. 자, 슬립은요, 비율이에요, 비율. 아, 원래 얘가 기준이잖아요. 일정한 동기 속도가 들어와서 얘를 따라 도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들어오는 일정 속도의 몇 퍼센트 만큼의 속도차가 있는지를 슬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하면은 4%의 슬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3%의 슬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엄청 빠른 그 기준이 되는 속도보다도 4%의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슬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준 곱하기 몇 프로예요. 그래서 기준은 늘 주파수가 딱 들어가면 일정하게 나오는 회전 자기장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상대 속도다, 이게 속도 차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식이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알면 거의 이 관련 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1번, 슬립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 나와요. 2번, 회전 속도를 계산하시오. 나오겠죠? 이거 두 개 얘만 알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쵸? 유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한번 볼까요?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 차이에는 항상 속도 차이가 있더라. 여기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슬립식 한번 우리 유도해 볼게요. 자, 슬립은 어떻게 우리 유도할 수 있어요? 나누면 되죠, 동기 속도로. 그러면 약분되고, 같을 등자죠, 등호. 그래서 같이 똑같이 나눠줘야 돼. 요게 되잖아요. 결론, 슬립은 NS분의 NS-N, 그리고 퍼센트지로 나타낼 거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슬립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회전 속도 한번 또 꺼내볼까요? 자, 저는 회전 속도를 알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빼고. 자, 회전 속도만 둬. 여기 마이너스 n만 두기 찝찝하니까 저는 얘를 1로 이항할게요. 그럼 플러스 n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1로 이항할게요. 그럼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SNS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식을 한번 쓰면 NS 마이너스 SNS는 N이야. 끝났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약간 정리만 하면은 얘를 뭐로 묶을 수 있어요? NS로 묶을 수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1-S는 N이다. 요거에 요거. 회전 속도 N은 1-S 곱하기 NS다. 여기요. 그래서 이 두 공식을 외워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식이잖아요, 이 식은.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두 가지 식을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고생 살짝만 하면 식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공식으로부터 우리는 회전 속도와 슬립의 이 공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로 계산할 수 있고,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이걸 이렇게 한 번 더 식 정리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NS분의 NS는 1이고 빼기 NS분의 N, 이렇게 식 한 번 더 정리해 준 거.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자, 저랑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동기 속도 ns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공식 정리. ns는 t분의 120f라는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6극분의 120 곱하기 60Hz이므로 1200rpm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11번. 11번은 슬립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자, 슬립 공식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고 슬립은 ns분의 ns-n. 그쵸? 여기 대입할게요. 동기속도 1200 마이너스 1176 하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 14번. 이번에는 뭘 구해라? 회전수 n을 구하여라. 자, 회전속도 n은 공식 어떻게 됐어요? 1-s 곱하기 ns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1-0.025죠. 2.5%니까 곱하기 p분의 120f입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할게요. 4극 60Hz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이렇게 딱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안 되려면 공식을 알아야죠. 모르면 현혹이 되죠. 그래서 전 13번? 네,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극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3번 봤더니 주파수는 60Hz고 슬립은 0.03, 3%니까 회전 속도는 1164. 그때 극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수를 알려면 무슨 속도야? 동기 속도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동기 속도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볼까요? 회전 속도 n은 1-s 곱하기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다 줬죠? 슬립은 0.03, 얘는 1164, 여기는요 주파수 60Hz 끝났죠? p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시겠어요. 그거 말고 한 0.04 하면서 네. 그렇게 ns분의 ns 마이너스 364 이렇게요?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구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ns가 많으니까 1-ns분의 1 ns분의 n 이렇게.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p분의 120 곱하기 60Hz분의 1164는 0.03. 더 쉬운 걸로 가면 되겠죠. 이 공식을 몰랐을 때 그쵸. 모르면 이렇게 가야죠. 잘하셨어요.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회전 속도가 빵일 때가 있잖아요. 멈춰 있을 때. 멈춰 있을 때를 우리는 정지시라고 표현을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동시라는 표현도 써요. 선생님, 기동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동시는 시작하려고 할 때야.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봤더니 얘가 0이려면 누가 0이어야, 얘 S가 얼마여야 돼요? 회전 속도가 0이려면 S는? 그렇죠. 이거예요. 정지할 때는요, 슬립이 제일 커요. 이거요. 자, 반대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실제로는 안 가능해. 뭐가?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자 입장에서는 지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언제예요? 동기 속도를 이룰 때가 제일 빠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상 갈 수가 없죠. 얘를 따라도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을 때, 이때가 부하를 하나도 안 달았을 때, 무부하시 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속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제일 빠를 때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랑 똑같을 때, 제일 빨라질 때 슬립은 얼마예요? 그때 슬립 봐봐요. 얘랑 얘가 같으려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1이 되니까 1 곱하기 ns는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슬립은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회전 속도가 제일 느릴 때 슬립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회전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슬립은 제일 작아요. 이 관계를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헷갈리거든요. 회전 속도가 0이니까 슬립도 0일 것 같아. 아니라고요. 슬립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 정상 상태일 때는요. 슬립은 항상 0보다 큽니다. 항상 1보다 작아요. 요 사이 안에 있어요. 이 사이 안에. 이 값이. 그래서 그렇구나. 요 관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 다예요. 그래서 슬립 관련된 문제는 다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